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 사랑한 것. 지은이는 시인 림태주입니다. 도시적 삶은 모든 일상을 의존하게 만든다. 밥솥이나 청소기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보일러가 돌지 않거나 누수가 생기면 곧바로 기술자를 부른다. 수상한 사람이 얼쩡대거나 층간소음이 심하면 경비실에 전화한다. 타인에게 나를 맡기는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삶으로 넘어간다. 타인의 기술과 타인의 노동력 덕분에 고도로 편리한 삶을 누린다. 고도로 누린다는 건 고도로 길들여져 산다는 의미다.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이성은 불필요해진다. 나는 오늘 사랑할 것을 의도하거나 기획하지 않고 오늘 내가 껴안은 것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고양이일 수도 있고 떡볶이일 수도 있고 노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오늘 내가 부러워하고 만져보고 다정하게 굴었던 것들의 목록이 쌓여서 나라는 삶이 편찬될 것이다. 사랑은 마음 준 것들의 수집이고 인생은 수집된 사랑의 나열이다. 인체의 다른 세포들은 그렇지 않은데 심장세포는 떼어서 모아놓으면 생득적으로 서로 껴안으면서 박동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미약한 세포들도 스스로 삶을 도모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각성하게 만든다. 당신도 심장세포들이 그렇게 하듯이 살아있는 무엇이라도 힘껏 껴안아 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다시 시작해야만 사랑은 사랑 본연이 된다. 어제의 사랑이나 천년 전의 사랑이나 지났으면 다 끝난 사랑이고 내일의 사랑이나 천년 후의 사랑이나 아직 오지 않았으면 없는 사랑이다. 두 바퀴로 서는 것들은 멈추면 넘어진다. 삶은 매 순간 새롭고 매 순간 집중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페달에서 한시라도 발을 떼면 안 된다. 사랑의 관성은 부단히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 명징한 사랑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사랑하기 어렵다. 그들은 섣불리 시작하지 않고 완벽하게 갖추어서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랑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어렵다. 그들은 빠져나갈 비상구를 만들어 놓는다. 사랑은 사랑 자체가 비상이라서 도망은 의미가 없다. 사랑의 불변성 혹은 영원의 사랑을 신봉하는 낭만주의자들의 사랑도 위험하다. 사랑은 유기체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움직인다. 사랑을 시간의 길이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의 분절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낱낱의 사랑에 집중력을 잃는다. 시간이 충분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시간은 목숨의 양이라서 누구에게나 목숨은 부족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다. 1인분의 목숨을 2인분으로 늘리려고 목숨의 값어치를 더 쓸모있게 하려고 그러므로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랑하면 된다. 부족함으로 애틋하고 물릴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라서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랑은 어설픔에서 익숙함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 사랑은 어설픔과 익숙함의 언저리에 존재한다. 능숙하게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서툴고 실수하는 게 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사랑의 본연이고 사랑의 속성이다. 행동은 점점 자연스러워지지만 좀 채 나아지지 않는 미숙함이 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오늘 다시 인정하는 반복이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한 것의 복습이고 사랑할 것의 예습이다.
사랑은 매끈하지도 평평하지도 않다. 사랑은 우둘투둘하고 출렁대고 기우뚱거린다. 사람은 그날을 살고 살아남은 그날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사랑한 것들이 나의 실존을 증명한다. 동물 중에 사람만이 숨을 참고 울음을 참는다. 숨을 계속 참으면 심장이 멎듯이 울음도 계속 참다간 사달이 난다. 숨이 막히고 숨이 넘어가고 숨을 죽이는 일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자주 목격되는가. 숨은 쉬어야 하고 울음은 울어야 삶이 고장나지 않는다. 신체가 물을 주성분으로 구성되듯이 어쩌면 목숨의 연료가 울음인지도 모른다. 몸 안에 저장된 몇 톤의 울음이 바닥나야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늙어갈수록 눈물이 짜지는 이유도 졸아드는 눈물의 저수량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는 내내 인간은 울음 속에서도 숨을 고르고 숨을 쉬는 법을 익혀야 한다. 나는 인류가 직립을 선택한 이유가 껴안기 위해서라고 추정한다.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거나 몸을 비비거나 귓불을 깨무는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했을 것이다. 조상 중에 누군가는 그 정도로는 양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두 팔로 감싸 안는 표현 방식을 상상했을 그는 오랜 쓰러짐의 반복 끝에 마침내 일어섰고 마침내 껴안았다. 직립은 체온을 가진 인간의 몸을 끌어안기 위해 인류가 창안한 지상 최대의 발명품이다. 사람이 안으면 무엇이든 사랑이 된다. 맞대면 왼쪽 가슴의 심장이 서로의 오른쪽 가슴에 포개지는데 이로써 하나의 가슴 안에 두 개의 심장이 완전하게 박동하게 된다. 다가가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껴안는 것은 사랑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용서해주고 싶을 때, 위로를 건네고 싶을 때, 그리웠다고 말하고 싶을 때, 다정해지고 싶을 때 우리는 서로를 껴안는다. 껴안으면 존재가 품고 있는 원래의 존재 자체로 회귀한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삶의 길은 보통의 존재가 보통의 하루를 그날그날 껴안아주는 방법뿐이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다정함을 자기 이익 관점에서 본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살펴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나는 다정함을 섬세함이라고 생각한다. 배려심과 친절함은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닫히는 문을 잡아주려면 주위를 살펴야 가능하고 연인에게 코트를 벗어 입혀주려면 상대방이 느낄 체감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서간집에다 다정의 속성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이렇게 써두었다. 사람을 염려하고 남의 외로움과 쓸쓸함, 괴로움에 민감한 것. 이것이 다정함이며 또한 인간으로서 가장 뛰어난 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다정한 사람의 표정은 언제나 수줍음입니다. 맞다. 다정한 사람들은 다정을 베풀고도 수줍어한다. 다정한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에 관한 나의 전략적 관점은 이것이다. 혼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타적일수록 행복은 풍요해지고 타인의 행복은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 똑똑한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다. 자신이 잘난 걸 알아서 때를 가리지 않고 똑똑하게 군다는 것. 그들은 사태를 냉정하게 볼 줄 알고 상황을 현명하게 정리해내고
자신의 견해를 당차게 밝힐 줄 알고 타인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준다. 습관성 똑똑함이다. 고마운 건 알겠는데,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짜증나고 요상하게 기분 나쁘다. 똑똑한 머리 10개가 따뜻한 가슴 하나를 못 이긴다. 머리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가슴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나머지 일이 쉬운 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현명하고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그마한 인내심이면 된다. 그래,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구나 하고 감흥하고 동의해주면 된다. 뭐라고 위로할까, 뭐라고 조언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면 그것만으로도 후련해진다. 당신이 보여주는 공감의 몸짓은 이 외롭고 막막한 세상에 내 편도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다. 나에게도 기대고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된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끌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 친절이 아닌 지속적 친절, 즉 태도로 체화된 친절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친절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으면 친절하다고 특별히 끌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하는 태도가 정답고 상냥하다는 친절의 한자어에 칼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점잖고 싹싹하고 다정하게 굴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처신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단호함, 흐트러지지 않는 똑바른 행동거지가 있어야 친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나는 해석한다. 친절 다음으로 연애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요소는 지능이다. 친절이 겉으로 드러난 끌림이라면 지능은 내재된 매력의 울림이다. 지능은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감정적으로 사건이나 현상을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한다. 사랑은 감성이 이끄는 부분이 많지만 사랑의 지속성이나 사랑의 책임성에는 상당 부분 이성이 관여하게 된다. 감정적인 말과 비이성적인 행동, 예측되지 않는 불확실함,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무책임함을 사랑은 극히 꺼린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지능, 지능적이지 않은 친절은 사랑을 위험에 빠뜨린다. 친절과 지능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유머다. 한 사람의 지능은 유머로 표출된다. 유머는 상대를 웃게 할 수 있고 웃음은 경계심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썰렁한 개그든 서툰 유머든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는 가상한 용기는 존중받아야 한다. 유머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감각이 있어야 구사된다. 유머는 상황을 판단하고 분위기를 읽는 능력, 즉 눈치가 있어야 나온다. 유머를 포기하는 건 뇌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리하자면 연애를 하려면 연애 지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연애 지능은 영리한 친절과 여유 있는 유머로 관계를 품위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은 이기심의 발로이며 인간은 어떠한 이타적인 사랑도 이기적인 자기애의 한 형태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파괴하기 어렵고 오래 유지된다. 저물 무렵에 도둑눈이 살금살금 다녀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었고 차오르는 불꽃의 밀물을 구경했고 시래기 된장국 같은 게 그리워 쌀밥을 안쳤고 파래 무침 따위가 궁금해 가을물을 꺼내 썰었습니다. 늦은 밤에 올빼미가 울어 몇 줄 읽던 책을 내려놓고
고독했습니다. 저 교회 수심이 깊어서 무서웠고 사람 같은 게 그리워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밤사이 바깥이 소란스럽더니 비갯살 같은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은 안마당부터 치우지 않고 눈삽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치우다 쓰러지더라도 통로는 열어둬야지 생각했습니다. 겨우 길을 열었을 때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택배차에서 내린 기사님이 눈을 치워줘 고맙다며 택배 상자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내가 쓴 책을 읽고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는 독자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초콜릿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는데 동백꽃 같은 것이, 여름 같은 것이 왈칵왈칵 입안에 고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이고 위안입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산정 높이 올라가 죽는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혼자 버텨야 한다는 칼날 같은 외로움 때문일 겁니다. 다시 눈이 퍼붓습니다. 나는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결연하고 용감해집니다. 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김소월이 쓴 개여울이라는 시가 있다. 1970년대 가수 정미조가 데뷔곡으로 불러 한 시대를 풍미했다.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해서 젊은 축에서도 아는 곡이 되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자주 들었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느냐고, 그런 허튼 약속을 했느냐고 묻는데 애잔하고 아리다.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아주 가는 건 아니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던 모양이다. 그래놓고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 그 말은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잊지 말고 살자는 부탁이었겠구나 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슨 일로 당신이 그리하는지 까닭 정도는 말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꽃이 피고 잎이 지고 눈발이 날리는 때까지 개여울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시들어가지 않을 것 아닌가. 당신은 내가 무슨 일로 그리하는지도 꼭 알아야 한다. 돌아오지 않는 건 당신의 자유지만 돌아올 때는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분명한 사랑이란 게 가능할까 싶지만 그렇다고 애매모호한 당신의 약속을 사랑이라고 하기에도 어설프지 않은가. 고마리 꽃들이 개여울을 온통 뒤덮고 있는데 모든 것은 둘레를 가지고 있다. 파동의 너비나 파장의 길이를 포함해서 각자의 공간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는 삶의 공간이 있고 책상에는 형체라는 윤곽이 있고 사랑에는 감정의 테두리가 있다. 놀라운 건 각자가 차지한 공간의 테두리가 예고 없이 변한다는 것. 각자가 가진 원래의 부피가 있는데 그 부피가 자신의 몸집보다 팽창하는 때가 있다. 가령 어떤 외로움이 있는데 외로움의 부피가 외로움의 몸통보다 커지는 사태. 날이 저물고 찬바람이 부는데 외로움이 퇴근해서 몸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질 않는 것. 가까스로 쑤셔넣듯이 몸통 안에 들어가 무릎을 꺾고 그 사이로 상체를 말아넣고 운다. 우리는 자신이 차지한 공간의 크기가 자신의 삶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시간뿐이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시간의 둘레를
어디까지 확장했느냐 하는 것이다. 어쩌면 원래는 공간도 시간도 둘레란 것이 없었는데 그 둘레를 만들어 범위를 정한 것도 나였으며 그 둘레를 늘리고 줄이고 한 것도 나였다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나를 사랑한 만큼이, 내가 나를 슬퍼하고 연민한 만큼이 나의 둘레라고 한다면 물들이고 물든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이 없다.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맡은 구역을 염색한다. 구름은 하늘을 염색하고 봄은 숲을 염색하고 빛은 바람을 염색한다. 나는 너에게 물들어 사랑이 되고 너는 나에게 물들어 시가 된다. 나는 물감이란 말만큼 인공적이면서 아름다운 낱말을 알지 못한다. 염색이란 말은 다분히 화학적이고 공업적이다. 물감은 물들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인데 물감이란 말에선 염색이나 염료와 같은 공업적인 인상이 묻어나지 않는다. 식물적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내가 인간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은 인공 강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놀라운 재주가 아니다. 식물이나 광물 따위에서 어떻게 그토록 신비한 색을 찾아내 옷감을 염색하고 무뚝뚝한 벽돌에 색감을 입히고 머릿결을 비단처럼 물들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다. 물이 들어 색이 드러나는 걸 발색이라고 한다. 착색이란 속까지 물이 드는 결합이라기보다는 겉면을 바꾸는 형식이다. 그래서 발색과 착색은 조금은 다른 삶의 은유로 읽힌다. 색이 다른 색에 건너가 자기 색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발색은 사랑의 본질에 가깝다. 역시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의 전부를 그의 색깔로 온전히 채운다는 건 사랑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스밈과 물듦이 없는 착색은 곧 벗겨진다. 햇빛에 탈색되고 바람에 갈라지고 습기에 들뜬다. 대개 시간의 발효 없이 집착과 조건으로 점철된 사랑의 모습이 이렇다. 아침에는 늦가을에 가지치기에 둔 꽃나무를 태웠다. 능소화, 불두화, 목수국, 좀작살나무 등속이다. 죽어서도 다시 염염한 불꽃으로 피어나는 꽃나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린다. 내게 와서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저버린 사람. 내가 한 사랑도 그랬겠지. 누군가에게 가서 기억조차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 갔겠지. 기실 사람도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 꽃을 피운다. 아침에 깨어나면 어제의 공기는 흩어지고 없다. 그러니 내게 와서 꽃 피우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일도 미안해할 일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단지 하나의 계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듯이 그 사람도 오늘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것이다. 삶은 그렇게 자신이 차지한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피고 지고 할 것이다. 척추동물은 대개 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자색 따위를 인식하고 인간은 약 160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색각이 기능적이고 본능적인 능력이라면 색감은 인간이 느끼는 색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감각을 표현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감정의 언어로밖에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색의 감각이란 색에 대해 각자가 가진 감정의 언어만큼 느끼는 수준을 말한다. 개념 안에는 개념이 가진 의미뿐만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글자를 배울 때 같이 들어온다. 문자가 품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경험이 채 있기도 전에 체제의 이념과 지식을 투입해 가치관을 육성하는 네모난 교실의 시스템을 연상하게 한다. 권위적인 지식,
고도화된 개념들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든다. 뜻을 이해하는 데 급급해 그 개념에 해당하는 실질이 무엇이고 그 개념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못한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만든 말에 끌려다닌다. 허허로운 말의 권능에 기대어 말의 계략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색에 대한 체험과 감각이 생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색을 문자로 배우게 된 것과 같다. 항상 실체보다 지식이, 인식보다 개념이 먼저 쳐들어온다. 인간은 색에 스며든 감정을 이용해 색의 상징을 입혀 색색의 깃발을 세운다. 파벌을 지어 하나의 신념, 하나의 감정으로 묶는다. 이 일사불란은 개인과 윤리와 제도 위에 선다. 하나의 색,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에 복속될 때 지옥이 열린다. 말이 평범성의 가면을 쓰고 있듯이 색도 보편성 뒤에 악마성을 감추고 있다. 사유하며 감각하지 않으면 인식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시선은 착시에 빠지기 쉽다. 나의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근거를 묻고 이유를 추궁해야 한다. 관성적이고 습관적일수록 감각마저도 나의 고유한 감각이 아닐 수 있다. 다루지 않으면 길들게 된다. 색채는 질서를 부여한다. 사물을 색깔로 구분해 인식하는 순간 질서가 생겨난다. 다시 만나고 싶은 인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어떤 꽃이나 어떤 색으로 대입해 기억해두는 버릇이 있다. 그 사람을 잘 기억해두기 위한 나만의 생각법이다. 다음에 그를 만나면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가 연상했던 꽃이나 색깔이 떠오르곤 한다. 저 사람은 빨간색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장해둔다. 이때 가깝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빨간색이다 하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듯하다, 그럴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저장한다. 내가 경계하는 사람은 검은색 계통으로 감지되는 사람이다. 피부가 검다거나 검은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감추는 게 많은 사람, 겹겹으로 포장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속을 환히 드러내 보이는 사람도 미심쩍긴 마찬가지다. 불쑥 자기 속부터 드러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속셈이 걱정되는 검정이다. 검은색의 인간은 읽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탁하게 만들기도 한다. 흰색을 회색으로 만든다든지 빨강을 고동색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초록에 가까운 사람이 좋다. 이들은 거의 바탕색으로 쓰인다. 빨강이나 하양이나 분홍을 포인트로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저들은 튀려고 하거나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초록끼리는 쉽게 친해지고 이질감 없이 섞인다. 그래서 초록이든 풀색이든 다 같은 초록이라는 뜻으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것이다. 초록 앞에서는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또 힘들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유유상종해진다. 초록에게 가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평화로워진다. 나는 직감으로 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은 거 보니 당신이 초록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러브맵이란 개념을 들었다. 러브맵이란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 중에 쌓아온 취향과 성격에 관한 방대한 리스트다. 뇌에 새겨진 이상형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만의 기준이 내재해 있다가 사랑을 할 때 대상에 적용된다. 내가 저런 스타일, 저런 포인트에 끌리는구나 하고 새롭게 나를 알게 된다. 사랑은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지루한 것도 싫어한다. 최대한 단순해지려고 한다.
생명의 한계성을 극복하려고 직진한다. 본능적으로 러브맵을 가동하고 언어 이전의 직관을 사용한다. 믿을 만한, 따뜻한, 공정한 같은 가치를 사랑은 본능적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보살핌과 아낌을 갈구하는 동물적 본성에 가깝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죽는 일은 없었다. 사랑하지 못해 죽는 경우는 있어도 사랑은 살리는 일이라서 죽이는 사랑은 없다. 사랑은 전혀 단순하지 않지만 그 복잡 미묘함을 단순하게 묘사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다. 당신이 살아온 내력을 조곤조곤 들려주는 시간이 흔치 않았다. 물어도 침묵하거나 생략했다. 별것 없다고 회피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더 읽어내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어머니 말씀에 행간에 자주 머물렀고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너머를 보려고 애썼다. 나중에 내가 소설가보다는 시인이 어울리게 된 데는 이런 유년의 배경이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이 무용하고 불민하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자식에게 늘어놓는 신세한탄의 말들이 자식의 삶에 달라붙어 부정을 끼칠까봐 염려하고 조심했으리라. 어머니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생략해서 말했으므로 잠언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시적인 감각을 체화했다. 글쓰기는 내게 무엇이었던가? 쓰기 전에 내 안에 나는 없었다. 어머니의 아들로만 신체적으로 살았다. 쓰면서 나의 정신이 자라났다.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쓰면서부터 조금씩 문체의 색깔이 드러났고 삶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나는 서사보다 운문이 좋았다. 한 줄의 문장에 하나의 인생을 담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으며 써왔다. 나에게 글쓰기란 암호 같은 것이어서 생의 비밀을 푸는데 유용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다. 글을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 글을 쓰지 마라. 하다못해 빗방울마저도 존재의 흔적을 남기려고 유리창에 상형 문자를 그린다. 산다는 건 눈물겨운 일이지만 아름답다고 쓰고 나면 문득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지고 무지개가 떴다. 쓰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작가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다. 미국 작가 로버타 진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글쓰기 책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다에 적어둔 이 말이 나는 마음에 든다. 엄격한 잣대나 자격이나 권위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서 더 좋다.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작가라는 직업도 생활의 규칙과 육체적 성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수상 이력이나 지나간 인기를 거들먹거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글을 쓴 현역이라야 작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는 함의를 품고 있다. 직업을 어떻게 명명하건 생활인은 밥을 버는 일에 자신의 매일을 사용한다. 작가도 쓰는 일에 매일을 투자해 전념하는 자일 뿐이다. 작가란 쓰지 않는 때에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린 작가의 정의는 이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외롭다. 빗장을 닫아 걸고 쓰기의 세계에 유폐되면 견디기 힘든 고독감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다. 내가 아는 작가들은 그 고독에 익사하지 않으려고 저마다 괴벽스런 행태를 보인다. 줄담배를 피워댄다든지 커피나 포도주를 마셔대는 일은 예사이다. 실성한 듯이 중얼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흐느끼는 이도 있다. 나는 주로 달린다. 글이 잘 풀리면 천천히 산보하듯이 걷고 막혀서 괴로우면 뛴다. 산책은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문장의 극점으로 나를 데려가준다. 사람들은 살을 빼려고 체력을 기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갖가지 이유로 달린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달린다. 글을 쓰지 않을 때도 외로우면 달린다. 나는 토할 정도로 전속력으로 달려보았고 땅바닥에 드러눕고 싶을 정도로 비틀거리며 뛰어보았고 눈물 범벅으로 엉엉 울면서 도망쳐보았다. 사는 게 그랬다. 생각해보면 글쓰기도 달리기도 도망치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외로움이 협박해서 하는 짓들이다. 도망치다 보면 달리기가 늘고 폐활량이 늘어난다. 물속에서도 오래 견디고 생의 중력에도 능란하게 견딘다. 쓰는 일이란 참 고맙고 밉고 징글징글하다. 나는 좋겠다. 오래 붙들리고 얽매여 사랑할 것이 있어서.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버리는 일이 나는 가장 힘들고 괴롭다. 살면서 참 많이도 버리고 살아왔는데 제대로 흔쾌히 깔끔하게 버렸는가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 항상 질질 끌었고 부스러기를 흘렸고 애착을 남겼다. 습작 때는 열정 때문에 실패한 글을 버리지 못했다. 작가가 돼서는 글을 보는 안목이 생겨서 잘 나온 글과 못 나온 글이 빤히 보였다. 가려서 버리면 되는데도 못난 글들을 폐기하지 못하고 따로 모아두었다. 언제든 쓰일 때가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다시 고쳐 내보낼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고백하건대 아까워서 못 버리고 아파서 못 버린 글들을 다시 살려서 새 글로 완성한 적이 거의 없다. 꺼내고 보면 추억의 사진첩이나 캐캐 묵은 편지첩이나 다를 바 없었다. 추억이란 말은 지나갔다는 말이고 낡았다는 말이고 되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관점을 달리해 보면 버린다는 게 꼭 없앤다는 뜻만은 아니다.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넘칠 때가 있다. 덜어내야 한다. 불순물이 뜨고 거품이 떠오르면 떠내서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은 본질인 것, 가치 있는 것, 알맹이를 남긴다는 뜻이다. 버린다는 말은 허위와 외화를 걷어내고 가장 나다운 면모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쓸모의 어둠이다. 버림은 잊음이 아니라 사랑의 집중이다. 얻으려면 놓아야 하고 살려면 지나온 불행과 다가올 근심을 망각해야 한다. 버리고 피하고 잊어도 늘 남는다. 인생은 모자라지 않는다. 넘쳐서 오히려 부족한 것들과 덜어내면 모자랄 거라는 기우까지 함께 내다 버려야 오롯이 내가 남는다. 타인의 시선을 잡아 끌려는 인간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필사적일수록 점점 강렬한 언어가 구사된다. 그런데 강렬할수록 오히려 분별력이 떨어져 경각심이 둔화된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온통 주의가 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긴장감을 잃게 되고 의식하지 않게 되는 역효과를 낸다. 포유동물에게는 너무 강한 주의보다 따뜻한 호소가 낫다는 건 여러 사례로 입증된다. 어느 도서관 화장실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어느 회사 자료실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 책을 훔쳐가는 사람은 첫눈 같은 사람이에요. 밟고 싶어요. 특별한 날, 생일 같은 때에 축하 선물이나 축하 문자를 받는다. 관계의 농도나 성향에 따라 축하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는 이도 있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이도 있고, 간단히 이모티콘을 보내오는 이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도 있다. 내가 제일 감동받고 인상 깊어하는 축하 선물은 긴 문자 메시지다. 물론 이모티콘보다 모바일 교환권이 좋고
모바일 교환권보다 쇠고기 상자가 흐뭇하다. 그렇지만 긴 축하 메시지를 쓰려면 단단히 마음먹은 성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글솜씨는 상관없다. 길게 쓰려면 우리 사이에 오간 말들과 기억을 소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선물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이에 얽힌 시간이다. 서로의 시간이 모바일 화면에서 포옹한다. 이모티콘과 교환권이 해낼 수 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감정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앞으로 더 간편하고 진화된 기계장치가 인간의 시간과 감정과 언어를 대신할 것이다. 자칫 우리는 더 멀어지고 더 삭막해질지도 모른다. 삭막하다는 말은 물기가 없는 사막이란 뜻이다. 황폐하고 쓸쓸해지지 않으려면 적시는 말들이 많아져야 하고 생략된 괄호 안의 말들이 밖으로 나와 수다를 떨고 다정하게 굴어야 한다. 지금의 시대는 말의 양이 관계의 농도이고 사랑의 깊이다. 금요일 저녁에 남자 넷이 허름한 중국집에 모였다. 남자들은 탕수육과 팔보채를 시켜놓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안부를 주고받고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네 남자는 직업이며 나이며 종교며 취향이 다르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밤을 새우기 일수다. 이날은 내가 토론 주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다. 요즘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 걸까요? 엘은 진주의 한의사 김장하 선생 얘기를 꺼냈다. 엘은 어른이란 성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말했다. Y는 어리 깬 사람이 어른일 거라고 말했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삶이 옳은지 갈등하는 사람이 어른일 거라고 말했다. K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때를 알면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게 될 때, 외로움의 무게를 지게 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다시 의견을 보탰다. 누군가는 어른이란 꼭 무엇이어야 한다고 틀을 지우는 게 싫다고 했고, 그래서 철들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멋진 말을 했다. 어른이란 역할이고 노릇이라서 어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누군가는 지식은 적을지라도 지혜를 가진 사람, 즉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헤아려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른일 거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떠넘기거나 미루지 않고 자신이 해내는 사람일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진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선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함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둘 다 사용하라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인다. 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어야 어른일 것이다. 가여운 것을 보면 연민할 줄 알아야 하듯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선함을 가장한 무관심과 무감정이 팽배하는 사회일수록 무능하고 무도한 위인을 지도자로 세우기 쉽다. 선량하게 살려면 악을 방관하지 않는 책임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연민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다. 나는 가장 먼저 손 내밀고 가장 나중까지 지켜봐주던 어른을 기억한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되지만 그냥 혼자서 되는 어른은 없다. 자기 내면에 각인된 어른의 모습을 배워서 어른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어른으로, 교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어른이란 두렵고 낯선 일이지만 그 듬직한 이름만으로도 위대하고 따뜻하지 않은가.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관계에 대한 리포트를 읽었다. 역사적으로든 현재 지표로든 인간은 살해당하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성인층 전 세계 남녀 모두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한 해 1만 3천여 명이 자살했다. 10만 명당 26명으로 세계 1위다. 2024년 1월엔 한국에서 1,306명이 자살했는데 역대 최고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자살은 스스로를 살해한다는 윤리와 범죄의 측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자살 감염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희생자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희생자와 동일시해 연쇄자살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살은 혼자만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이 점을 자주 놓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에 기여한다는 것. 삶은 그 누구의 것이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통이 기본값으로 코딩돼 출력된다. 그래서 삶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통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각기 고통에 맞서는 법을 개발하고 행복의 철학을 만들고 순간순간 고통에서 탈주하는 연습을 한다. 견디는 과정이 힘들 뿐 견디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일이라서 사랑이라는 치료약도 발명됐다. 살아감의 괴로움은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삶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감으로써 살아갈 수많은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의무를 지고 서로의 생존을 도우며 살아간다.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지지 말고 이 마땅한 삶을 살아내 주기를 바란다. 죽지 말아라. 제발 당신에 의해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이 있었다. 사연이 딱했고 급해 보였고 그리 큰 돈이 아니었다. 생색내지 않고 빌려주었다. 꽤 깊숙하고 괜찮은 관계였다. 이후 몇 차례 더 시달렸다. 그에겐 신의와 신용이 없었고 나에겐 자비심과 자산이 모자랐다. 돈이 그와 나의 도타운 우애를 망가뜨렸다. 돈은 참 기묘한 물건이다.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든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골칫거리들을 따져놓고 보면 거기가 돈 문제이고 대개의 해결책도 돈에 있다. 일생 내내 끈덕지고 완고하게 삶의 문제에 끼어드는 게 돈이라서 돈에 대한 원칙이나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늘 헤매게 된다. 나는 돈을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만큼 해괴한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통하러 다닌 적이 있지만 그건 능력이 아니었다. 능력이 있으면 빌리기 위해 읍소하고 엎드려 빌어야 할 필요가 없다. 엄밀히 말해 돈을 빌리는 건 투기다. 갚는 것 이상으로 벌면 투기에 성공한 셈이지만 미래를 미리 당겨서 베팅하는 게임이라서 도박이기도 하다. 대개는 그 도박이 더 큰 부채를 끌어들이는데 그러면 인생이 빚이 아니라 빚으로 뭉그러진다. 인간의 삶은 간명하다. 수학과 교환, 수입과 지출의 명쾌한 논리로 구축돼 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내가 돈에 대해 내린 정의는 단순하다. 돈이란 시간을 환산한 것으로 시간은 빌릴 수 없고 내가 시간을 벌어들인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시간과 능력과 몸을 써야 하는데 이것만큼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 없다. 돈으로 돈을 버는 파생금융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불평등의 나락으로 몰아넣기 전까지 삶을 이루는 근본 원리는 단 하나였다. 일해서 벌고 벌어서 쓴다.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주체를 독립체라고 하고 독립적 존재가 가진 자기 보존의 권리를 자존권이라고 한다. 자존의 권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스스로 생존하려는 힘에 의해서만 획득된다. 퍼머컬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다. 풀은 비어있는 땅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퍼머컬처는 자연과 사람의 영속적인 관계를 사유하고 디자인하는 기후 행동의 일환이자 자연 농법이다. 나는 비워둔 땅에는 풀이 가리지 않고 나서 골치가 아파요 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말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말이다. 나의 말은 풀을 인간의 적으로 간주하는 말이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는 말이고 땅은 비워두지 말고 멀칭을 해서 덮거나 항상 경작해야 한다는 뜻의 말이다. 흙 1cm를 만드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시간이 그토록 오래 걸리는 일을 지구는 묵묵히 해왔는데 인간의 농업은 불과 100년 남짓의 시간으로 지구의 흙을 유실해버리고 오염시켜버렸다. 바람을 막고 비를 막아 흙을 거머쥐고 있어야 할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냈다. 흙이 사라지면 물을 가둬둘 수가 없고 탄소를 가둬두지 못한다. 흙이라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에게 두 번은 없다. 앞으로 몇 번이나 눈 내리는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초록을 계속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곧 사과도 배추김치도 먹기 힘들어질 것이다. 눈은 너무 귀해서 눈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 둬야 할 지경이다. 초록이 눈송이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우리 좀 더 버티자. 초록이 태양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우리 더워지지 말자. 햇살이 초록에게 말한다. 관절이 다 분질러질 지경이라고. 예전에는 지상의 초록이 푹신푹신했는데 지금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 같다고. 지구로 간 모든 사랑이 비상이고 불시착이라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진 일종의 직업병일 텐데 나는 습관적으로 의미를 찾고 무엇이든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심각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는다. 올해 봄에 귓병이 생겼다. 무전기의 잡음처럼 달팽이관이 지지직거렸다. 병원에 갔더니 내 이명 증상에는 치료약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 소리에 익숙해지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의미가 없으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소리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으니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자연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원래 의미가 없고 그래서 거슬림이 없다는 것을. 꽃이 피고 지는 것, 물이 흐르고 스미는 것, 새가 울고 바람이 부는 것,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게 이유가 없어서 자연스럽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화가의 작업실에 갔을 때였다. 작품들이 진열돼 있는데 제목이 붙어 있지 않거나 제목이 있더라도 무제 1, 무제 2 하고 달려 있었다. 나는 농담조로 화가에게 물었다. 제목 붙이는 일에 화가들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있으면 되지 꼭 무엇이라고 정해서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이것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사과라고 정해진 순간 사과가 사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자유롭게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삶은 한편의 시와 같다. 나름의 해석이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으려 하고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게 애써 찾아낸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애써 발견한 의미를 부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사투를 벌이고 의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모른다. 내가 쓴 글들도 무의미와 의미의 경계에서 서성인 흔적들이다.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은 것이고 당신이 싫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뿐 잘못된 삶이 있겠는가? 그래도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인연과 인과가 오늘 당신과 내가 사랑한 흔적들이다. 시인 림태주의 오늘 사랑한 것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